like I am dreaming, letting go of these demons. I just wanna know what's on your mind. There's not enough reason, it's not like I need them. I just wanna know what's on your mind, what's on your mind. It's like 3 a.m., you're still on my mind. Let's not waste no time, just tell me how you're feeling. You still have my heart, although we've been apart. Let's go back to the start, I think we're both too brief. See the tunnel light, it's never been so bright. I haven't lost the fight, you let me keep believing. You still 어이, 내려봐요. 괜찮아요. 내려봐요. 어? 매형? 장모님? 걸리적거릴 일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 성주 어떻노? 네, 안녕하십니까. 성주문화도시 추진단 단장 최재호입니다. 오늘 2021년 성주문화도시 시민공유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멀리서 와주신 김영현 전 지역문화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 포럼에 현장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주 시민 여러분들께도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생중계되고 있는 성주문화도시 TV 시청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또 전국에 계신 문화도시를 함께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은 우리 코미타스의 신동호 대표님이 전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미타스 대표 신동호라고 합니다. 아마 성주가 문화도시를 준비한 지난 4년의 여정을 오늘 이제 매듭을 한 번 더 짓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주 문화도시가 예비도시로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의사결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기 위한 어떤 과정 절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주문화도시 시민공유 포럼은 원래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중계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추진위원분들은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성주문화도시 예비 사업 과정에서 참여하신 시민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성주가 뭐 2018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놀랍게도 하여튼 예비 도시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그게 우리를 좀 더 숨가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사드라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오랜 동행의 경험과 그 좀 시민이 보여준 저력이 힘입은 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어떤 문화적 고민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크게 보면 새꼭지이죠. 뭐 우리 아이들 어차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이 지역에 사는 동안 즐겁게 살고 또 고향 성주를 정말 좋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자는 관점.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별별 인생학교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자연도 경험하고 사람도 만나고 마을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도록 해보자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고된 농사, 앉아서 하는 농사의 고단함, 특히 참외농사 같은 경우에 그런 일터가 좀 더 좋은 쉼터가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으로 있는 곳에서 좌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좀 문화 안전망을 좀 가져보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쉼표와 좌표로 녹여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윤식 선생님하고 다 신도년 분과에서 애써서 노력해 주셨지만 성주의 산장 굉장히 많은 서원과 제실들을 문화적 공유지, 문화적 장소화를 해보자 해서 직접 나서셔서 직접 이제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고 또 저희용 공간들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21일, 22일 성주가 며칠이죠? 21일인가? 21일, 22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마 지금쯤 왔으면 여기 계신 추진위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법정 문화도시가 된다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만큼 저마다 낸 길 속에서 얼마만큼 달라져 왔는지를 스스로 좀 알 수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조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고 조례를 만들어냈던 그 힘들도 뭐 굉장한 힘이었던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저는 43,000 성주가 성주도 옛날에 공동 만민회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전에 한번 제기를 한번 한 적도 있지만 읍면별 만민회 이런 걸 하면서 진짜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가치인 직접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실험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때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맡고 있었던 지역문화진흥원 전 원장님이죠. 지금은 국가균형위원회 문화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영현 쌤을 모시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말씀하실 거죠. 예,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그 현장 실사하러 여기 와서 깜짝 놀라고 갔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선정 못해드려서 올해는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걸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성주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지금 어쨌든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변하고 있을까? 그리고 4만 3천 명 주민들이 문화도시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법정 문화도시라는 것들이 된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그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문화도시가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실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 지역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도시들도 가보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손들고 온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공감되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화도시를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를 통해서 지역민 모두가 사실은 문화도시란 자부심을 안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가 이거 말고 딴 거였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 자료를 잘못 보냈나 봐요. 근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서 이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문화도시가 갖는 문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문화도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문화 생태계의 등장, 사회 작동 원리로서의 문화와 위상의 변화, 기회로서 문화도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시대를 읽어내는 문화예술,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지역들이 전부 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도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영역 외에 일상의 영역들, 또 다른 영역이 문화도시에 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에서는 문화예술계의 문화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가 갖는 문화예술계의 의미 같은 경우, 아마 그 문화부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문화예술 진흥 정책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 지원부터 시작해서 예술가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또는 그 일자리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 쭉 나누기 시작하는데,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문화예술이 오히려 좀 제외되거나 소외받는다는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예술 영역들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올 것 같긴 한데, 보편적으로 문화도시를 얘기하게 되면 문화예술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거나 활동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내용을 보다 보면 문화예술 중심의 설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계는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거리를 두게 되는 방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도 뭐냐면,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또 지역에서 지원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그게 갖고 있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나랑 무슨 상관이 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가들의 작품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과 만나지는 과정들이 별로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식도 있냐면, 예술은 배고픈 거야. 그리고 지줘서 사는 건데 왜 국가에서 돈을 줘서 지원해야 돼?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따져보면 지금은 예술위원회가 있고, 예술인 복지재단이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가 확정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다층적으로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들은 충분한 지원 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예산들을 가지고 지자체마다 4억씩 뿌려준 적이 있었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근데 이 사업 설계할 때 되게 허술한 게 뭐냐면 1,000억을 뿌리는데 관리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요. 관리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결국 일자리 몇 개 만드는 것들이 목적이 돼버리기 시작하면서 예술가들이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거나 그 역할들을 확장시켜내지 못하는 경로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문화도시를 통해서는 예술계가 충분히 지역으로부터 응원받거나 존재에 대해서 가치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경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 작년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술 지원 예산들이 배 이상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예술가들이 예술 지원 정책을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들과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30억 정도가 더 늘어나가지고 한 6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예산들이. 춘천 그 시내만 하더라도. 그것처럼 충분히 예술이 지역과 만날 수 있는 설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도시가 직접 이 사업 안에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계는 해석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몇 년 동안의 이 사업 예산 가지고 뭐 사업을 좀 직접 해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는 담론이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문화예술계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 문화예술계의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970년대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예술과 결합해야지만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다못해 문화예술교육도 예술과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계속 강조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1년에 한 6천억 정도의 예산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에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6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냐면 일상과 삶의 영역이 아니라 대상을 특정해 놓고 그 사람들하고만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방식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 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가서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 그 한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 문화예술계에 대한 영역들이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상을, 삶을, 지역을 문화로 해석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문화도시도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에 대한 해석을 삶의 총체적 양식, 의식주 일거놀이 모든 영역을 문화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적 가치로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왜 그 예술위원회가 예술만 지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나 봐요. 왜 대중예술은 전 세계가 다 각광하고 있는데 대중예술은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초예술이라는 것들을 지원해서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예술이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지역에서 강화시켜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들, 일상의 문화들, 지역의 문화들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는 것들이 문화도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년에 와서도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유림이 등장해서 공간들을 열어놓고 쭉 가는 걸 보면서 365개의 그런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열렸다고 하면 그런 공간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어요. 어떤 도시도 흉내 못 낼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다른 사업들은 다른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이 도시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중심에 세우는 작업들, 저걸 통해서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역의 특색을 강화시킬 수 있고 다른 도시를 가보면 유림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잠깐 그 프로젝트 진행할 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데, 일상 공간으로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민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에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생명과 공존의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들을 도시의 철학과 결합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를 관통하는 철학적 관점과 개념으로 좀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방향성을 찾아나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통적 문화예술계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계속 연결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들의 변화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본도시들, 예비도시들, 그리고 준비하는 도시들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들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문화도시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뭐 도시에 갔다 왔는데 선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약속했던 행정협의체, 공공협의체 이런 생태계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켜 놓겠다고 해놨는데, 올해 가서 봤더니 작동이 하나도 안 돼요. 선정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다 조직해 놓고 세팅해 놓고 나서 형식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 딱 선정되고 나니까 손 떼더라고요. 이게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공공과의 약속이고 행정과의 약속인데, 이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그걸 공고히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정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데,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됐든 추진단이 됐든 이게 작동될 수 있는 방식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선정되고 나면 또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도시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강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3가지 변화들인데요. 공공과 행정의 변화들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행정협의체 다 만듭니다. 다 만들고 공공협의체도 만들고 시민 생태계도 계속 강화시켜내고 있는데, 공공협의체에서 몇 번의 회의했고 어디가 결합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실적 내용적 결합이 안 일어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본도시가 되고 나서도 내용적 결합은 안 일어나요. 계속 논의만 하다 끝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저쪽 경상남도 쪽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12개의 특화도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인문도시, 평생학습도시, 아동친화도시, 우리나라 최초의 무장애 도시, 12개의 이런 특화도시인데, 그 사람 딱 모아놨더니 우리가 그런 도시였어? 자기들끼리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다 알아요. 간판을 너무 많이 붙여놨으니까. 근데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공공 영역에서도 각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 결합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달라요. 그 도시 갔더니 도시재생센터랑 문화도시 센터랑 협업해서 워크숍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방향과 목적들, 사업의 내용들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인력 양성부터 해서 뭔가 도시의 환경을 바꿔내겠다고 하는 것들이 비전과 방향이 거의 비슷한데, 둘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사업을 통합하기 시작하니까 한 2개의 성과를 나올 것들 한 17개, 8개의 성과가 나오는 경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구축해서 모이고 있어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 결합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업들마다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도시센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자유로움과 도시재생센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불편함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인력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하는 것들은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사업을 넘나들면서 시너지를 확 내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 선택하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그렇게 실질적 결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은 전라남도 장흥으로 이사가 있습니다. 임기 끝내고
5월 달에 장흥으로 내려갔는데, 장흥에서 제가 여기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그걸 지금 올해 4년 차인데 하고 있으면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서 2개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장흥에서 428억을 받아옵니다. 농촌 협약 사업을 받아와서 3개의 팀을 만드는 통합증권지원 조직의 형태를 갖기 시작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팀장과 팀원들,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저는 이제 이사장, 센터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낯선 동네 이제 지금 5년째 되고 있는데, 이따가 잠깐 지역문화진흥원장 하러 잠깐 봤다가 다시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각자 다 쪼개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칸막이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1년 예산만 하더라도 계속 해마다 앞으로 5년 동안 역량 강화 사업만 15억씩 써야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이 다른 쪽과 연결시키니까, 마을 공동체와 연결시키니까 마을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역할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용을 계속 확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직원들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직원들 다 뽑아놨습니다. 사무국장은 60대, 팀장 1명이 50대 1명하고 20대 팀장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대, 30대까지 다 있어요. 사실은 지역 사람들을 다 뽑아놨더니, 아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업무 역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컴퓨터를 처음 만져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업무 역량보다 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관계 역량이었습니다. 업무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쓰다 보면 뭐 괜찮은 데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 관계 역량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지역에서 관계를 만들고 연결하고 곳곳을 스며들기 시작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관계 역량이라는 게 있고, 지역에서는 관계 역량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나 효과들을 확장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과 공공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최소한 안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등장하시는 분 같은 경우들이 전부 다 문화생태계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이 문화생태계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들이 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들고 왔지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이고요. 이 문화생태계를 만든다는 것들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냐면, 문화생태계가 구축되고 나면 이 힘이 문화자치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을 이야기한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치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치라고 얘기하면 참여 민주주의 이런 개념까지는 가는데, 다음 단계인 권한이 이양되지 않습니다. 권한이라는 것들은 예산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태계에 넘겨주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문화도시 사업은 특성이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권들을 가질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사업들을 결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문화생태계를 토대로 해서 문화자치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마 그 계속 지역으로 예산이 이관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이관되는지 모를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지역 다 이관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관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 어떻게 안착될 것인가에 대한 지역 안에서의 고민들이 충분하지 않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도시전략으로서의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문화를 중심의 도시전략을 짜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이 되는 해였었잖아요. 선진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아이들에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를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결국은 다른 삶의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문화를 중심으로 도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문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도시들도 문화를 중심에 도시 전략을 짜는 것들을 봅니다. 지금 문화 도시가 그냥 법적 문화 도시 사업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래 전략으로서 문화 도시는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 도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평가 체계를 좀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화도시 평가 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문화도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버넌스가 4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엄청나죠? 자율관리가 25%입니다. 25점입니다. 거버넌스와 스스로 자기가 평가 틀들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조직체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 자율관리 시스템들,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평가하게 하는 방식들 이게 다 합하면 65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사업의 성과는요, 공통성과를 5%만 봅니다. 본도시가 되거나요, 모든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성과 틀이 있어요. 그 5점밖에 안 돼요. 사업의 성과도 지역 스스로가 우리가 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뒀어 라고 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이 점수가 30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 스스로가 알아서 비전과 전략을 짜고 사업을 짜고 평가까지 해서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사업과 전혀 달라요. 어떤 사업이 거버넌스를 40점을 주고 자율관리를 25점을 줍니까? 그래서 이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실제 이렇게 만나고 협력하는 것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지속 가능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거 없이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 좋은 것들 이렇게 갖다 세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가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도시의 전력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이 성과 틀을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 동의했어요. 도시들이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그냥 연구하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걸 적용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전제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성자한테도 사실은 2단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실제 작동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중심의 문화도시 전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꼭 잊지 않으시고 새기고 그렇게 접근하고 여기 등장하신 분들은 그런 거버넌스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초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손 들고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팅했는데 이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문화 생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들을 강화시켜내기 시작하고 역할의 전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들이고요. 연대와 협력의 틀에서 장르와 영역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칸막이들을 제거하기 너무 힘들죠. 사실 제일 힘든 거는 공공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사실 칸막이를 넘어서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몇 개 도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원래 고유 사업을 할 때와 문화도시와 결합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성과가 나면 자기 사업만 했을 때 성과 점수가 국가 점수가 10점이면 문화도시와 연결해서 사업의 성과가 나게 되면 15점을 준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는 작업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정은 그렇게 실제 작동해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 영역들, 센터들도 다양한 영역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공공과 행정만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안에서도 칸막이들이 너무 많죠. 아마 경험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칸막이들을 넘나드는 자유로움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그건 충분한 담론장이 필요할 때 만들어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 지속적인 담론장이 만들어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넘어가면 평가 틀을 넘어서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효과를 국가정책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문화도시의 단위사업 성과 말고요. 문화도시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노년 세대들에게는 우울증이 사라지고 있네. 청소년 자살률이 좀 줄어들고 있네.
인구 소멸 지역 정책과 연결시켜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이익될 수 있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네. 몇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연결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삶의 질에 대한 얘기이고 삶의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살만해졌어. 정주의식이 높아지고 있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서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하자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네. 그 도시의 문제들을 문화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도시의 문제가 국가에서 얘기하는 국가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이것들을 목표로 삼는 건 아니지만 문화도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효과로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 생태계 등장입니다. 문화적 경험 그리고 등장. 꽤 많이 등장했죠, 성주도 이제. 이 경험들을 이제는 그냥 감동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데이터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문화 안전망의 영역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방식들, 문화를 통해서 누구나가 문화적 경험과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문화를 통해서 도시 전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다양한 영역들로 전환하는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시민사회와 공공과 행정의 적극적 참여,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적극적 참여라는 것들을 회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갖고 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 도시에 갔더니 시장님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화도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쭉 다 갖고 와서 자료지를 만들고 시장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동안 각 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자기 과에서만 알고 있고 사업 대상지만 알고 있는데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전체 지역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자랑도 하게 되니까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도 실질적 내용적 결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좋은데 이렇게까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영역 정책 사업과 당사자들의 문화적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자치의 토대가 되는 경로의 문화생태계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문화생태계 구축의 방향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 작동 원리로서의 문화, 그 2차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치, 포용, 혁신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문화는 향유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작동의 방식으로 문화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에서 도시전략의 중심체로 전환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오해, 예술은 배제된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문제와 갈등을 다루는 문화예술 지금 하고 계시죠. 어쨌든 별별 사업부터 쭉 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다 여기에서 멈춥니다. 도시의 문제와 갈등을 다루는 문화예술 영역으로 다 가다 보니까 리빙랩의 방식으로 다 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그렇게 되면 거진 평균율이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화도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밑에 도시의 가치를 증폭하는 역할제로서의 문화예술입니다. 아마 그 계속 문제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갖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어떻게 더 증폭하거나 증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유림이 등장한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 공간과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역사문화적 자원들이 어떻게 도시의 가치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도시의 가치로 전환되는 이 경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공간적 개념으로 콘텐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갖고 있는 근본적 가치를 해석하고 그것들을 오늘과 현재와 연결시키고 현재와 연결시킨다고 하면 이게 미래까지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과 공존에 대한 얘기를 담을 때 유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생명과 공존이라는 개념들이 다 녹아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쭉 보면서 장애도 마찬가지였고 생명과 존중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거든요. 사업의 그 철학과 정신이 녹아져 있는가에 대한 얘기 같아요. 재밌는 거 하면 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쭉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의 전략적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는 사업을 쭉 한번 리스트업 해보세요. 하나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 두 번째는 도시의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면 문제의 해결과 가치를 증폭하는 일이 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다 묶어놓으면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도시의 가치를 증폭하는 두 가지 전략들로 사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강화시키면 5년 동안 하게 되면 도시의 가치는 정말 이렇게 문화적으로 증폭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과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면 도시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해결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게 그냥 컨텐츠나 프로그램처럼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요새 떠들고 다니는 게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미래 전략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인구 구조 변화를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 인구 소멸만 얘기하는데 인구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집중화 현상도 굉장히 중요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주도 아마 이제 그렇게 돼가기 시작할 건데 읍내에 아파트 단지 막 들어서고 농사지러 출장 다니시는 분들 저 장흥도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인구 3만 8천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3만 8천 도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 당첨받기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역에는 집이 텅텅 비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 그러면 그렇게라도 삶을 사시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을 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공동화돼 가는 언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관계인구 전략부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과 공존의 도시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도시 내 문제들이나 공동화 현상이나 집중화 현상들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도시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후 위기는 이제 전 세계의 아젠다입니다. 결국은. 근데 생명 존중이라는 걸 들고 갔으면 저 개념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아젠다를 다 잠식할 수 있는 게 저 기후 위기가 돼버렸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미 생명 존중이라고 얘기했었던 이 도시에서는 그런 철학적 관점들이 지금 삶에 녹여지고 있는가? 사업의 구성에 녹여지고 있는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생명은 슬로건이고 사업의 내용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텍스트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 같아요. 결국은 저런 위기를 대하는 방식은 삶의 태도고 관점의 변화들이겠죠. 요즘 그 라벨지 없는 페트병을 생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 문화도시에서는요, CU하고 협약해서 그 일회용품 안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문화도시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캠페인이 필요하면 캠페인을 하고 협약을 해야 되면 협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일회용품을 몇 년 동안 얼마만큼 줄이겠다? 친환경 농업으로 얼마만큼 전환시키겠다? 지역에 있는 자연들이 이렇게 재생되는 과정들을 만들겠다? 생명의 도시에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겠다? 적어도 사실은 이 슬로건이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뭔가를 계속 연결시켜서 일상과 삶의 태도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전환도시나 적정기술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격적으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관계의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사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규모의 이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담아내는 방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도시의 삶과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은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품격 있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도시 공동체의 관계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의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미래는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 아까 제가 문화의 정의가 삶의 총체적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총체적 양식을 문화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화도시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관계 방식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입니다. 기회로서 문화도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주체의 발굴과 통합적 담론장 구성입니다. 계속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담론장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론장들을 만들어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뭐 비닐하우스에서도 골목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필요한데 저는 이 담론이 실종돼 가기 시작해요. 사회운동 영역에서 다 행정과 공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시민 담론장들이 다 실종되기 시작했는데 다시 담론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성주는 그런 훈련이 돼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기 서울에 있는 중구를 갔더니 중구청 거기 갔더니 동정부를 만들었어요. 동정부 그러니까 국가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고 여기는 성주군 정부가 있는데 그 행정의 최소 단위가 읍면동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치 예산을 다른 도시에 한 30배 이상을 쏴줍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시작해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권과 실행권, 결정권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문화기획자나 문화활동가들을 2명 내지 3명을 동정부에 배치해라.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아마 그 배치한 예산들 잡기 시작할 것 같아요. 문화도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다 대도시권에서 이것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모여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저 끝에 있는 그 읍면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과 삶의 구조와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그렇게만 되더라도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도시전략에서 일로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전라도에 있는 모 도시에 갔더니 포럼을 하는데 문화자치, 교육자치 포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육자치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중앙, 그리고 광역까지는 돼요. 기초까지는 자치가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지역의 교육은 어쨌든 지역 행정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거나 같이 가게 되는 방식인데 그때 포럼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발표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제가 발표하고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걸 바꿔주세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사는 면에서는 거기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스크랩하고 막 갖고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파주시를 검색하다 보니까 1000원 택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그거 만들어주세요. 저도 그런데 참여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방과후 학교 수업이 제일 재미없대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된대요. 왜냐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차로 같이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여기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설계들이 아니라 기초 단위의 읍면동 단위까지 스며들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들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 때 결국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 현황조사 분석을 통한 문화도시 진단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들고요. 아마 그런 아주 속속히 들어갈 수 있는 것들까지 들어가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됐다고 하면 체감도가 그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도 참여시키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거고 그게 포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문화 연계 가능한 모든 자원에 대한 조사와 도시 가치의 문제 진단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 영역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담론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담론을 그냥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동네별로 담론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지역에서 정말 지겹게 하는 얘기들이 있죠. 정치 얘기는 다 하죠. 정치 담론 다 하죠. 문화 담론으로 그걸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읽어내는 문화예술인데요.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축에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 의미, 다 등장했던 사람들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축에 놓고 도시 전략을 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으로 예술이 시대를 읽고 미래 가치가 되었던 경로에 대한 이유와 현실적 적용인데요. 사실은 시대와 사조를 앞서가는 건 예술이었습니다. 먼저 항상 예술이 먼저 앞서 나갔었어요. 시대를 앞서갔었는데 지금은 과연 예술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성주에서는 예술가들이 정말 선견지명이 있어서 예술을 통해서 지역을 뭔가 설계하거나 앞서가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의 시간이 더해져 문화가 되는 경로에 대한 이유와 적용입니다. 결국은 문화라는 것들이 일상의 시간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드는데 그러면 오늘의 일상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일상이 내 문화가 내 관계가 문화야? 라고 자문해 봤을 때 이 관계와 이 문화는 미래까지 갈 수 있는 문화야 라는 얘기들로 확신을 갖기 시작할 때 그게 정말 미래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것들을 존중하고 축적해 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현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일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연결시키고 미래의 방향으로 이것들을 끌어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은 일상 공간으로 그런 공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은 굉장한 전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얘기했던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이라는 것들이 성주에 딱 맞는 성주가 얘기했던 생명 공존의 도시라는 것들과 딱 맞는 미래 전략인데 저건 전 세계의 미래 전략이기 때문에 성주는 저 설계를 잘 한다고 하면 정말로 미래 전략의 중심지로서 성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문화도시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힘겹게 어렵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우리가 이걸 왜 준비했었지?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의 확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기 힘든 분이어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도 그냥 말씀하시도록 놔두었습니다. 아마 그냥 놔두면 한 2시간도 하실 분이고 원래 생긴 거하고는 달리 이 방송이구나. 동양화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아마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이제 문화도시가 우리가 일상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이게 이제 문화민주주의의 기본 뼈대이죠. 일상과 삶의 문화 그것이 품고 있는 가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의식주 일가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일상과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해야 되죠? 시민이 등장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저마다 다른 생각들과 차이들이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양성의 가치가 인정돼야 된다는 게 문화민주주의 뼈대이고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다소 좀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성주가 애써하고 노력해 왔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더 고도화하고 준비하라는 채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정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문화도시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이 좀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당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각 한 10분 정도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으로 보면 먼저 박덕희 스님을 모시고 별린이 학교, 묘린이 학교도 아니고 어린이 학교도 아닌 별동네 마을의 어린이 학교, 별린이 학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메우라고. 네. 혹시 다른 분들 자료 필요하시면 미리 나와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현 원장님한테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예. 뭐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불편하도 아까 카메라 보니까 화면 다 나오지 않나요? 제가 얘를 어떻게 잡아? 네, 다 나오고 이걸 안 써도 괜찮아요. 우리 이거 앵글로 해놨잖아요. 네, 박태기 선생님 17분 드릴게요. 7분. 아니, 네. 제게 5분이라 말씀하셔서 5분 하셔도 돼요. 네, 5분 아니 하시고. 지금 급하게 만들 걸로 떨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린이 학교 활동가 박덕희입니다. 별린이 학교에서 활동한 어른은 5명이었습니다. 그거 들고 왔어요. 별린이 학교는 성주문화도시 파일럿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7월 기획워크숍에서 구체화되어서 실행한 사업인데요. 별린이란 말은 별골 어린이라는 말의 조어입니다. 별린이 학교의 운영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 성주는 어떤 곳으로 기억될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골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문화활동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어 기획하고 실천해보며 내가 살고 싶은 성주를 만들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구조 속에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청소년 모집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별린이 학교에 참가할 청소년 문화기획단을 공모하였고 다음 날은 청소년 대상과 지역 성인 대상으로 별린이 학교에서 운영하면 좋을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기간 중에 어른 활동가 5명은 지역의 어른으로서 지역 청소년들이 체험하면 좋을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고민하였습니다. 공모에서 청소년들은 20여 명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프로그램 아이디어 참여율은 생각보다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기획단에 신청한 청소년들과 7월 27일 1차 모임에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논의하였습니다.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심산, 김창숙 퀴즈 등 어른 활동가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7월 30일 2차 청소년 문화기획단과의 모임에서 프로그램을 선별 정리하였습니다. 8월 1일 어른 활동가들은 답사 후에 시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필수는 20여 명의 청소년 기획단이 모두 참여하고 선택 프로그램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인원을 분산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8월 14일에는 금수면 이슬비 숲 체험, 아지트 만들기, 목건 만들기, 새총 만들기, 창의라면, 다슬기 관찰과 물놀이가 필수였습니다. 8월 15일에는 아이스 카빙, 왕버들나무 이름 짓기, 나무 벤치 그림 그리기, 나는 성주 툰베리 마실 거데이, 청소년 문화 만민 공동회, 성산고분군에서 네 다리 네 나라로 정리하였습니다. 8월 14, 15일에는 늦장마와 청정 지역이었던 성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이 긴박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 대비로 1안과 2안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는데 2안으로 급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곡에서 하려던 다슬기 관찰은 당일인 14일 새벽 6시에 단체 카톡방에서 프로그램을 취소하였으나 아침 9시 대형버스로 출발 현장에 도착하자 물놀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의 건의에 마지막 프로그램 순서를 앞뒤로 변경하여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면 별린이 학교를 왜 하는지, 별린이 학교를 어떻게 할지 5명의 활동가는 상황에 따라 숙고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별린이 학교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에는 없는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한 왕버들나무 이름 짓기, 벤치 그림 그리기, 숲속 아지트 만들기 등의 자연 친화를 기반으로 사람과 마을, 사람과 지역이 만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기획단으로 활동, 기획에서 진행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터인 성주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삶의 공간을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4, 15일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의 자원을 문화적으로 성화시킴으로써 성주를 보다 친밀하게 느끼게 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슈를 생각하고 지역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4, 15 별린이 학교 실행 이후에 매주 토요일에 청소년 문화기획단 모임은 계속되었고 10월 성주문화도시 큰잔치에 자발적으로 오징어 게임, 페이스 페인팅,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성주 마스코트인 참배를 이용하여 컴퓨터하는, 춤추는, 마스크를 쓴 참배리 등의 캐릭터를 스티커로 제작, 휴대폰 케이스 꾸미기 등의 아이디어로 청소년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참여하였습니다. 별린이 학교를 통하여 성주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성주에서 건강한 활동과 더불어 사회성, 예술성이 성장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린이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학습자 주도라고 하죠. 학습자 주도형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 뱅크식으로 로드스콜라형으로 운영하고 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올해의 실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 전국에 없는 새로운 노년, 신노년, 예, 노년분과 윤식 선생님을 모시고 유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까요? 네. 자료가 없으면 그냥 마이크 요거 쓰셔야 됩니다. 네. 아, 예. 예, 저는 여러 사람이 인데 오면은 이 주눅이들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혼자 생활하고 어른들 봐서 조심하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이게 말하는데 굉장히 이게 생각해가며 하기 때문에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성주의 큰 이 모임에 문화도시락한 울타리 안에 저희들 9세대인 그 신노년분과라는 하는 분과를 만들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전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신노년 분과는 크게 성주군의 한 5개 그 단체에 한 700여 명의 회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성주 향교, 또 성주 성균관 유도회, 박약회, 담수회, 또 청년 유도회, 여성 유도회, 그것뿐만 아니고 성문회까지 해서 한 70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표성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준비해가 이 원고를 대충 하나 써가 왔는데 이걸 제가 그냥 읽어도 한 10분쯤 걸려요. 아, 마이크 안 나오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어진 이게 과제가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노년 분과에 대한 활동상 이거는 다 접어두고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 신노년 분과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기여하고 문화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 지역의 특성이 상당히 전도 성주에 있습니다만은 외부적으로 보는 눈이 아주 뭐라카노 하면은 굉장히 좀 고지식하다. 또 문을 꽉 틀어 잠가 놓고 있는 그런 어떤 양반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주 본향인 성주가 29개 성시가 있는데 이 성시가 전부 다 집단별로 마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종가 문화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전통성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족 간에는 이게 양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구군의 골원이 오면은 어느 시족 있는데 제일 먼저 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반의 척도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나중 구군청에서 골치가 아파가 군수가 바뀔 때마다 순회하는 순서를 성주에 5개를 정해놓고 했답니다. 예를 들면 한계, 이시, 또 윤동에 가면 뭐 김씨 뭐 이래가지고 정해놓고 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고지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반의 척도는 과거에 급제한 수에 따라서 양반의 우열을 척도하다 보니까 각 그 시족 사회에서는 그 과거 급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서원이나 서당을 자체적으로 많이 지어가지고 열심히 교육시설, 교육도 하고 이래서 공부를 했답니다. 이래서 성주에 지금 현재의 서원이나, 그 다음에는 서당이나, 문화재 수가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구분에서는 365개를 하는데 제가 누구정록에 조사해 보니까 제가 내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누구정, 그러니까 무정 돌이라든지 탑이라든지 그걸 제외하고 시설이 316입니다. 제일이 190서의 정사 이래가 서당 서원이 서당이 25, 서원이 10 이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제 이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원 서당이 35개인데 그 중에 서원이 10개, 서당이 15개인데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도 얘기합니다만은 유림이 지역민과의 그 사이에 칸막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칸막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이래서 문을 열어서 지역 문화 예술인과 그 다음에 공유를 하고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저희 신노년 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예로 저희들이 여기 문화추진단과 소유자인 유림의 문중과 이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래서 장소를 여태껏 꽉 닫기가 있는 유림의 시설들의 문호를 개방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래서 10월 6일 날은 덕암서원에서 그것도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먼저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빗장이 두꺼운 성주 향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성주가 보호물 1575호인데
이 문을 활짝 열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심포지움, 학술 대회를 개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10월 22일에는 성산이 씨의 그 서원인 성산서원, 그 다음에 19일 날에는 옥천서원. 이래서 했고, 앞으로도 이 삼봉서원이나 운양서원 등 10개 서원의 문을 다 빗장을 하나하나 열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예술단체가 계시는데, 전번에 장소 때문에 굉장히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삼봉서원은 그 인근에 그게 없습니다. 인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참 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거나 조금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한다 하면 저희 문중 제시절입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용을 해드릴 모양인 게 연습도 하고 색소폰도 불고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중하고는 저희들 문중에 서원이 성주에 한 10개 중에 저희 문중 서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 저희 문중부터 먼저 빗장을 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성주 향교도 경북과학대학과 그걸 해가지고 MO를 체결해가 가족 1박 2일 코스로 해서 체험장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주 향교를. 그 다음에 성주 여기 성산서원, 저희들 서원에는 고전 무용팀이 매주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 사이에 거기서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림회관에도 시전반이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하나하나의 그 문호를 개방해서 예술인이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좀 더 개방을 확대해가지고 전통 그 유림향사, 특히 성주향교에는 춘향초향이 합니다만은 성주향교가 아주 고집스럽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여기도 춘추향사에 일반 그 인들도 참여시켜서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문중서원이 있는 13개 여기도 앞으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도 그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면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재양 행사를. 그래서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내년도의 예산에 유림 향사 한 데는 한 200만 원씩 그 향사비를 시민들도 와가 체험도 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앞으로는 또 이런 그 시설을 서원이나 향교 이런 거는 전통 혼례장으로도 또 이용을 해주고 또 예술단체의 그 공간으로 저희들이 적극 이용해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원이 요 제일 가까운 요 성산서원이 있습니다만 저기에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국민들하고 접근성이 좋고 이래서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저런 데는 예술인들이 전시 공간으로도 쓰고 하고 또 예술단체가 그게 걸맞는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대 효과는 신논현 분과가 앞장서서 지금 산재에 있는 유림의 여러 유시설들을 주민한테 빗장을 열도록 앞장서고 또 문화인들이 마음껏 거기 와서 취미나 생활 또 국민들과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말씀 못 하신다더니 말씀 빗장을 여시고 말씀을 아주 잘하시 맛깔나게 빗장을 열다. 이게 진짜 귀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발표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마 그 아까 300여 개 이상의 이제 그 유림의 공간이죠. 이게 아마 차근차근 문화적 공유지가 되고 이게 또 우리 문화 생태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생태계 아마 뭐 그런 말씀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문이 열려 있고 그냥 놀러 가서 밥도 먹고 그냥 아이들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공간 일상의 공간으로 함께 공유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자주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아마 굉장히 애를 쓰고 마음도 많이
쓰고 뭐 이러셨을 텐데 어쩌면 아마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말씀하시겠지만 성주 8경이죠. 8경에 들어가는 비닐하우스, 농사 고단한 일터인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표가 있고 좌표가 있는 곳으로 만들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지역의 예술 생태계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까. 아마 끊임없이 주민들과 공론화하고 이야기하고 예술가들도 같이 이야기 나눠서 공론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쉼표와 좌표에 대한 파일럿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쉼표와 좌표에 대한 발표를 전정호 선생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주미술문화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쉼표와 좌표라는 이 키워드를 작년에 받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부류에 속해 있던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쉼표와 좌표에 아주 적극적인 실행자로 나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왜 쉼표와 좌표인가를 또 설명해야 되는 제 입장도 굉장히 그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현재 진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안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는 뭐 저희들 지역에서 이제 여러 일들, 뭐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지 또는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또 대상지에 선정됐던 분이 또 농한기에서 농번기로 바뀌면서 자기 대상지는 좀 활용할 수 없다라든지 또는 이제 관에서 또는 이제 민에서 이제 협의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형식적인 요소와 또는 뭐 자기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이 더 길었습니다.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총 5회,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외적으로 바깥에, 그러니까 뭐 학부의 학생들 또는 이제 학부의 그 여러 교수님들까지 비공식적으로 다녀가시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 그 우리 하우스에 방문도 해주시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도시와는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왔던 그 상당한 시간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제 앞으로 좀 스쳐 지나가는 이제 감의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쉼표와 좌표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보시다시피 비닐하우스, 내 삶의 예술을 담아보다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뭐냐면 내 삶의 공간이 하우스 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50도나 되는 하우스에서 무슨 문화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당신들이 하우스에서 정말 한번 들어와서 잠시라도 10분이라도 견디면 거기서 전시회를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우스의 온도를 낮추고 문화의 온도를 높인다는 게 이게 과연 이분들에게 강요할 일인가 처음에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주신 분도 우리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 나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이제 서로 나누다가 만들게 된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사업의 취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의 내용에 보시면 하우스에서 멍 때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멍 때리다. 이게 뭐냐면 하우스에 들어가면 또는 선별장에 가면 장화를 신고 막 흙냄새 뭐 거름 냄새 이러다가 잠시 막 쉬고 싶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찾아냈죠. 그럼 쉬고 싶은데 뭐 하고 싶으세요 하면 잠시 평상에 앉아서 장화 신은 대로 그냥 잠시 누워 있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게 발상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나온 게 하우스에서 멍 때리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농부대 뚝딱 공방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하게 됐는데, 그 뚝딱은 뭐냐 하면 잠시 시간이 없어요. 선별장 내나 또는 하우스 안에서 움직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농기구들 또는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은 누가 대체 고쳐주느냐? 그럼 전구는 누가 고치고 가구에 부러진 다리는 누가 고치냐고 했을 때 그럼 잠시 들고 오란 말이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그 뭐 공방이든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같이 한번 잠시 시간 내서 뚝딱 한번 만들자라는 게 낮에는 그 농사를 짓고 밤에는 같이 이제 공방 체험을 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는 건 어떻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작가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동의한 내용이 이제 뚝딱 공방이라는 내용이 만나서 이제 쉼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 좌표라는 것도 뭐냐? 좌표는 이제 손쉬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뭐 목재, 농자재, 농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 이제 미술 영역에서 보면 그 설치 미술 또는 함께 하는 커뮤니티 아트 뭐 이런 좀 어려워서 이제 같이 하는 미술,
우리 동네 미술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풀어서 그럼 그것이 우리 동네 상징으로 되는 건 어떻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게 좌표, 내 집 앞, 내 집을 상징하는 물체로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이제 좌표라는 내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시면 좌표의 1, 2가 잠시 있는데 보시면 그 참여 상자가 나와요. 이 참여 상자는 처음에 이제 함께 저희들하고 그 대상지에 갔던 교수님이 한 분이 당신네 지역에서 제일 흔한 게 뭡니까? 해서 굴러다니는 게 참여 상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참여 상자로 뭐 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그러면 사각형이니까 이거 레고하고 느낌이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뭐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어떤 조형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제 참여 상자로 만든 이제 뭐 이런 그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쉼표에 보시면 그 프로그램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제 하우스에서 멍 때리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퍼즐들을 이제 끼워 맞춰 봤어요. 어떤 사람은 평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거기 잠시 누워서 그냥 뭐 그냥 영상물이나 소리나 뭐 따삭따삭 불이 타는 소리 또는 파도가 치는 소리 이런 걸 듣고 싶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된다라고 일단 그 예술가들은 무조건 명제를 때리죠.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별장 안에 가보니까 조그만 공간들이 곳곳에 있어요. 거기 좀 치우고 우리 그러면 여기다가 병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 전문가가 만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병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결의를 했고 그 안에 그러면 뭐 갖다 놓을 건 뭐 있을까? 뭐 즐길 수 있는 건 뭐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 앞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냥 뭐 이렇게 캠핑장처럼 갖다 놓자. 또는 아니다. 나무가 주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나무 좀 쓰면 피톤치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떤 그 공간을 가려주면 그 안막 속에서 잠시 쉬면서 우리가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는 거. 소리, 그 다음에 뭐 볼 수 있는 거, 영상, 그 다음에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여기 하우스에서 멍 때리다. 이거 프로그램 한번 같이 논의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이제 일하고 해서 농부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뚝딱 공방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했어요. 그래 자기 집에 가면 그 조그만 호미, 손잡이가 부러지는 호미, 괭이, 뭐 자기가 아끼던 이제 농기구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농기구, 자기들 최애 농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물체들을 그냥 방치해 있거나 세워두거나 하지 말고 가져와서 뭔가 빛나게 보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작가들의 상상은 이제 액자 안에 넣자. 아주 흔하죠. 이제 이런 거 보고 뭐 팝아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액자 속에 들어가면 이 작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술가적인 창작의 영역인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걸 생활의 영역과 만나게 하는 부분들을 그 이제 생활인들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그러니까 최애 그러니까 애정 뭐 농기구 예술품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좌표로 넘어가서 좌표는 이제 그 우리가 통상 그 하우스라는 공간이 이제 구분의 공간, 농사를 짓는 어떤 기호적인 공간 또는 이제 현장에 필요한 이제 이런 그 요소들을 담는 공간이다. 이러면 이거를 표시를 직관적으로 좀 할 수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수 한 분도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하우스 근처에 가면 뽕땅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클래식한 음악이 나온다, 팝이 나온다, 좀 국악이 나온다 하는 특정한 소리의 접근성을 가지는 직관적인 하우스 또는 여기 보시면 뭐 기발한 솥대가 서 있는 하우스 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참외 상자로 만든 거대한 만약에 이 하우스 앞에 거대한 그 어떤 정크 아트가 하나 서 있다라든지 이런 랜드마크가 되는 그래서 그걸 찾는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무지개 색상이잖아요. 그럼 무지개 하우스 앞으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왔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그 하우스에 이제 1동, 2동, 3동, 4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작은 좌표라 해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여기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 작가와 참여했던 주민이 이제 같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테코, 시골에 이제 테코를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큰 점 할매댁, 큰 점이 있는 할매댁이란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집이 옛날에 이제 오래된 이제 고택이었고 기와집이니까 그 모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부착해서 그 집에 오면 이제 세부적인 기호까지 해서
큰 좌표와 작은 좌표를 구분해 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우리가 참외 고장이니까 참외 이게 있잖아요, 그죠? 참별이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건 이제 숙제로 다음에 해보자는 이제 이미지를 하나 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모았을 때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큰 숙제가 이제 이런 행위들, 이제 휴경기에 했던 이런 많은 예술 행위들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이랬을 때 이제 이때 이제 좀 고민거리가 그 휴경기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했어요. 그때 비닐하우스 안에서 내 삶의 예술정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하우스 안에서 전시회도 좀 하고 또는 이제 그 농민들이 그 짬짬이 만들었던 그림들을 전시회로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농한기에 예술 그러니까 작은 예술제를 열어보자는 이제 취지의 그런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어질 거는 이제 농업을 그리고 우리가 농업이 앞으로는 스마트 농법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는 시대에 옛날 한 30년 전쯤에 농활을 왔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런 농활의 기억들을 되살리면 지금은 농활을 그냥 농부들의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재능을 기부하고자라는 얘기를 실제 학부의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농활을 애들을 보내고 싶은데 그럼 여기 애들이 와서 농기계를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와서 자연과가 디자인 학생이 있다면 디자인 하나 학생이 왔을 때 뭐 상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인을 뭐 개발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재능 기부 형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거버넌스가 되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마지막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 처음에 보시면 대상지 선정해서 이제 백전리 동장님 댁 이제 신규로 진입을 좀 고민을 했던 7월달에 경과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다정농원이라는 이제 심화 과정에 이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한 군데는 새롭게 진입하는 과정이고 한 군데는 이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심표와 좌표를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처음에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시다가 지금 단계에는 이제 이거 농번기가 되니까 좀 힘들다 해서 휴경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이제 선별장 같이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11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다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인 자리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내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농민들이 직접 만든 그 의자, 이 벤치 보시면 이거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민국 씨가 만든 의자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히 어설퍼 보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술품을 만드는 또는 그 기능성을 보강하는 이제 이런 물건을 만들어 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실행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 요 발표하고 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미팅과 이제 실제적인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실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마 12월 10일까지 이 내용,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같이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이 막혀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마 가장 어려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비닐하우스 어떤 누군가가 저기 이제 들판의 농민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공유지가 나와야 되고 그 공유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되고 좌표는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미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하우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커다란 번호로 표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들판에서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문화적 표현의 양식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아마 길찾기를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이스코 선생님이 3시부터 와서 기다리셨다는 네, 별의별 실험실 이야기를 듣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입니다. 별의별 실험실은 사실은 성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만 해도 70여 개의 팀 1600여 명의 시민활동가들이 등장해서 성주 지역을 고민하고 하고 싶은 활동 아니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활동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해봤으면 하는 활동들을 기획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펼쳐졌고요. 1600명이면 성주 인구의 3%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 팀만 뭐 시간 관계상 모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축곡 청결 지킴이 발표를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호입니다. 저는 그 외지 40년 동안 무슨 하다가 늦게 낙향하여 이거 별 시험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광의 자리도 뭐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혹시 죽곡 마을 아십니까? 모르죠? 대실 아십니까? 네. 예, 대실은 그래도 좀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포천계곡 모르면은 성주 구민이 아닐 거로 합니다. 저는 포천계곡하고 그 다음에 성주댐이 합류하는 데서 정확히 1km 떨어진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청결 지킴이 이제 타이틀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건 사실 5분이라 그래서 저도 PC에 좀 이래 하다가 충청도 사는 것 같으면은 5분 하면은 이름만 발표해 보면 끝날 거로 생각하고 그냥 하다가 그냥 그냥 왔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저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빨은 안 빠졌지만도 말이 새고 버벅거리는 걸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합니다. 청결 지킴이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km 떨어진 점에 재활용 수거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로 주변에 있어요.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오기 전에는 완전 성주군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나 해관에 들어가도 뭐합니다. 악취하고 쓰레기 산더미 같이 쌓여갖고 우리 마을은 이제 산 밑에 올망졸망하게 크게 보면은 3개의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쓰레기 분리 수거장을 이쪽 마을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저쪽 마을에서 멀다 하지 저쪽 마을로 하니까 이쪽 마을이니까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고심 끝에 마침 고민거리를 성주군에서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전화 한 통화가 딱 왔습니다. 좀 고민거리 해결해 줄 모니까 동의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무조건 믿져봐도 본전이다 싶어 갖고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꽃동산을 일단은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어 준 모니까 유지 관리 보수를 하겠느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승낙을 하고 사실은 승낙하고 봤어도 긴가민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다 동원을 좀 시켜달라. 우리 마을은 상추꽃으로 유명합니다. 농번기에 인력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차이다 한국 사람보다는 거의 다 외국인의 노동자를 등에 업고 이러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주례랑 켜보고 이러는데 그거 차마 제가 좀 여기에 꽃 화단 하는데 좀 와달라. 할매들은 쉽게 승낙합니다. 할매들이 와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마침 다들 그렇게 협조를 해줬갖고 제가 국력 지척 끝에 그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그러니까 동호는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나 국력 지척 끝에 화단은 만들었습니다. 예쁜 화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물마주마 되는 줄 알고 아침 저녁으로 맨날 수돗물만 줬습니다. 수돗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꽃이 다 죽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갖고 그래가 이제 도에 감사는 온다 그러지. 그래가 불이 급하게 이제 성주군에서 꽃을 다시 또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 이제 수돗물로 주면은 죽는 기 많다라고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비를 드리갖고 그 바로 옆에 그 우리 개천에 모타로 끌어올리면은 되는데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그 사비를 들어갖고 펌프를 하나 샀고요. 그걸 이제 그 화단까지는 조성이 뭐 잘 되는데 그 성주의 사랑과 문화 그 278쪽에 그 있습니다. 화단까지는 됐는데 그게 그냥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유지, 보수, 관리가 문제예요. 자고 나면은 물 줘야 되죠. 풀 뽑아야 되죠. 주민들은 지나가도 그거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일과라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이제 물 주고 풀 뽑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풀이 다 죽어버려가 조금 한가한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화단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릴 때는 호천 계곡의 그 맑은 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물고기 물반 쉽게 이야기하면 물반 고기 반이었습니다. 그 많은 게 저녁에 나오면은 반짝이는 별, 그 다음에 반딧불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뭐 다슬기 방류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든가 내가 받는 기억이 있는데 다슬기 방류하면은 뭐 합니까? 이튿날 보면은 다슬기 눈 생겼으면 다 잡아가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먹이 사실이 반딧불하고 다슬기가 인데 그걸 다 잡아가 보니까 반딧불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가꾸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신 분만 아니라 다 같이 성주 군민이면은 포천 계곡 우액기나 뭐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 집 앞에 이제 시내가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참 하얀 몽돌이 바짝바짝 빛나고 이런 게 어느 날 이거 이제 뭐 개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숨을 곳도 없고 그 다음에 풀로 최다 우거졌는데 이거는 내년은 또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저도 이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만은도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이게 이제 회합하는데 이제 건설하고 문화도시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 뭐 어디 뭐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이 없다든지 길이 좀 넓히 달라든지 이거하고 문화도시하고 너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좀 길게 하면은 지금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도 조금 길게 하면은 배는 고픈데 짜증 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참 극복을 했는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이락 하면은 안 됩니다. 모이락 하면 저는 찾아갔습니다. 하우스에 저녁에도 딱 모이면은 뭐 찾아가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짧게 하고 듣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차츰 이렇게 이제 가까워졌는데 아직도 거리가 좀 굉장히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를 가느나 문제가 발생하고 논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는 자신들이 숙제로 돌리겠습니다만도 어디 회합이나 모임 장소는 첫째 가면은 누가 말펀치가 좋기나 우애기나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꼬르륵 소리 나는데 암만 해봐야 귀에 안 들립니다. 그건 이제 그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거는 그 보람된 그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말과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걸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 포천 계곡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포천 계곡 하면은 울창한 숲, 그 다음에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계곡물, 그리고 파란 하늘, 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이 자연의 환경, 이거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하고 함께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주분들은 다 아시죠? 축국 청길 지킴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아마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경청하고 이런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스코 선생님께 하시려고 하는 것은 포천 계곡에 있는 수많은 펜션,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오폐수나 아니면 이제 그 청정 자연을 해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부담이 덜 가는 그런 삶의 양식으로 전환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 오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그런 환경을 예전 환경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여정을 하셨던 게 이번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6시가 되어버렸네요. 사실 오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시민 한 분 한 분이 기대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문화도시, 우리는 성주는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많이 발언하신 추진위원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단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2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진행한 내용인데, 끝까지 이렇게 경청하고 같이 참여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은 방송이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고 농담입니다. 멀리 와주신 김영현 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제 원장님 임기를 마쳤으니까 내년에는 더 자주 모셔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 듣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오늘 질문만 하실 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방송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걸로 모든 성주 문화도시 시민 공유 포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을 고맙습니다. The fire is burning inside me. It's burning.